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제 민족분열 통치와 삼일 증식 계획, 주로 1920년대 일제 통치, 일제 강점기의 일제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수탈하고 어떻게 압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울뿐인 문화통치, 1920년대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무단통치가 문화통치로 바뀌게 됐죠. 하지만 허울뿐입니다. 자, 이렇게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요. 실시 배경을 보면은 3.1운동으로 인해서 무단통치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너무 강압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3.1운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하죠. 뭐 제암리 사건이라든지 이러면서 정말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교회당에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불태워 죽이고 총 쏴 죽이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돼요. 캐나다 선교사였던 스코필드 박사가 이거를 제암리 사건을 취재해서 전 세계에 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여론이 야, 일본 니네 문명국이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식민지를 그렇게 압박하면 돼? 라고 하면서 국제적으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취향과 한국인의 문화 습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통치할 거야 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문화통치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화통치, 허울뿐이 문화통치 한번 실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적 내용과 실상 이렇게 구분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화통치로 바꾸면서 문관총독이 임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육군과 해군 대장, 군인 출신들만 조선 총독으로 임명이 되는데 이제는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올 수 있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한 번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규정만 바꾸면 뭐예요? 시행하지 않을 거면서. 자,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겠다. 헌병경찰은 어떤 경찰이었어요? 그렇죠? 군인경찰이었죠. 군인은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이에요. 무기를 사용하는 집단이에요. 그런 만큼 위험한 무기를 다루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공권력, 그런 권력을 국가가 준 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엄격하게 통제되지 않으면은 그 무기와 실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헌병, 그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규율을 다잡는 경찰, 군인들의 경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군인들의 경찰들을 일반 민간인들의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을 유지하는 데 이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를 강압적으로 통치했다는 건데, 그래서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냥 일반 경찰들이 치안을 유지하는 거 보통경찰제로 바꿉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죠? 경찰 및 경찰 관서, 경찰의 수랑, 경찰서의 숫자가 거의 3배 이상 늘어나요. 그리고 경찰 예산도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헌병경찰 약 2만 명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늘어나면은 그게 오히려 강압적인 통치가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또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사회주의 운동 및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합니다. 치안유지법은 원래 이제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보다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천황제를 부정하는 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실제 이제 독립운동가들보다 사회주의자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조선만 독립되고 끝나죠. 근데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사회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민족보다 노동자 계급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본, 중국, 한국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다 연대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다 하는 얘기는 일본의 천황제가 뒤바뀐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정치체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운동, 대한의 독립운동에 성공하면은 대한민국만 독립하고 끝나지만, 사회주의 운동에 성공하면,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에 성공하면은 일본의 정치체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주의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런 치안유지법을 제정해서 사회주의를 탄압하려고 합니다. 사회주의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가들도 같이 탄압합니다. 1920년대에 또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영향받아서 더 악랄하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 바로 치안유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고등경찰제 같은 것들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조선이 조선인들 이제 순사들 막 채용해가지고 이제 이간질하는 거예요. 문화 통치라는 게 일본이 한국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일본에 비부는 사람들 많이 키워서 한국인들을 통해서 한국인을 통제하겠다. 한국인들을 이간질시키고 한국인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통치가 바로 문화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발간이 되거든요. 하지만 실상은 엄격한 검열로 통제하고, 그래서 기사 삭제당해요. 기사. 그래서 보면은 기사가 이렇게 비어있는 빵긋빵긋 뚫려있는 신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삭제당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 언론이라는 게 비판하고 통제하고 견제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언론 비판 견제 기능 전혀 하지 못한 채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는 실시 못하게 다 삭제해버리면 그게 무슨 언론의 역할이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신문 압수하고 정지, 신문 못 내라고 정관 조치 내리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또 제2차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보통학교 수업을 연장했어, 학교에 증설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부족하고요.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계속해서 저조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자, 이런 문화 통치는 결국에는 한국인의 불만을 달래려는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부드럽게 통치하는 것은 바뀌었지만 일제 협력자를 양성해서 일제에 빌붙어서 오히려 민족을 분열시키는 통치, 그리고 항일 운동을 은밀하게 탄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문화 통치의 실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친일파를 육성하는데 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중추원을 확대해요. 지난 시간에 중추원 배웠었죠. 자문기금 중추원을 확대해요. 3.1운동 때까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지만, 그래서 총독의 자문기금 중추원 확대하면서 중추원 참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그 직책에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친일파들을 키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감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투를 주면서 또 아니면 경제적 혜택을 주면서 친일파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거물급 친일파들이 바로 이 중추원에 들어간다라 치면은 또 지방에도 도시별로 읍면동별로 작은 친일파들이 있어요. 동네 친일파들이에요. 동네 친일파. 그래서 지방제도를 개편하는데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이런 것들을 설치합니다.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요즘으로 치면은 도의회, 시군구의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문기구. 그러니까 중추원은 전국 단위의 친일파들 모여 있는데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는 도시별로 시나 군별로 모여 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평회나 부면협의회 설치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일본인들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들의 요구를 좀 들어주고 있다. 조선인들의 정치 참여하고 지방 자치도 어느 정도 실현해 주면서 이렇게 되게 대접해 주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평의회나 부면협의회 설치했는데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에 불과하고요. 또 그 자문도 제대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겠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 선거제를 도입하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낸 지주나 자산가에게만 부여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18세 이상의 남녀 모든 사람의 선거권을 준다, 피선거권을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어느 정도 이상 낸 사람만, 그러니까 당시에 자산을 가진 사람들, 지주들, 일제 협력적인 사람들한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줬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다 선거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에서만 선거제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선전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선거제 도입하고 있다. 지방자치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라고 선전하기 위한 그냥 요식행위,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제의 협조적인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향. 그래서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 그래서 이 일본의 술책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육성하게 되었고요. 이 친일파를 통해서 한국인을 또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목적이 바로 이 친일파 육성이고요. 또 한편에 참정권 운동과 자치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인들이 대표적으로 이광수 이런 인물들이죠. 원래는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 원래는 이제 민족의 문학자로서 아니면 또 당시 당대에 내노라는 지식인으로서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제 변절해서
일본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이 안에서 일본을 인정하고 일본 우리가 자치 정도 얻을 수 있도록 자치 운동을 벌이자라고 합니다. 이래도 처음엔 자치 운동이지만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일본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한 발 한 발 들이다 보니까 아예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한국인이 일제와 타협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운동이 혼선을 가져와요. 그냥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렇지 않아요.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강수나 최남선 같은 내노란 지식인들이 처음에는 민족을 강조하다가 민족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일본으로 이렇게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민족운동이 오히려 혼선을 가져오는 게 바로 이 문화통치, 기만적인 통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그냥 평가를 하자면 일본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건 아닐까. 왜냐면 그 많은 수많은 친일파들이 양성이 되어지니까요.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우리 1910년에 초회사령을 해가지고 민족자본 육성을 억제하고 또 일본 기업들이 조선으로 진출하는 것도 좀 막았죠. 근데 이제 회사령을 폐지해요. 자, 배경을 보면은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공업 부분의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룬 거예요. 산업화를 이루다 보니까 또 많이 생산하게 되어지고 이런 자본금이 쌓이고 이런 생산물이 나오니까 일본 기업의 투자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으로 진출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해버려요. 회사령을 폐지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쉽게 진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회사령 폐지를 계기로 일본 기업들이 마구마구 우리나라도 진출하게 되죠. 또 1923년에 관세도 폐지합니다. 그래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면서 일본의 값싼 일본산 제품이 한국에 유입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공장에서 싼 가격에 만들어낸 제품들을 우리나라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세라는 것 장면마저도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기업에서 만든, 우리는 아직 일본만큼 이 당시에 일본만큼 생산량이 좋지도 않고 산업화가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품과는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도산하는, 타격을 입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스타일의 20년대 경제 스타일 핵심은 산미증식 계획이죠. 자, 배경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내 쌀값이 폭등합니다. 전쟁이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일본에서 공업화가 진행되어지죠. 공업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처음에 공업화를 처음 시도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저임금, 싼 월급을 주고선 노동력을 부려먹으면서 이 선진국들을 앞선 나라들이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그 싼 월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쌀값도 낮은 가격에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쌀값이 폭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일본 내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쌀을 한국에서 확보해서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근데 그냥 가져가진 않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쌀의 생산량을 늘린 다음에 늘린 만큼 가져가자라는 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저수지나 수로 같은 관계시설, 왜냐면 이제 농사라는 것이 워낙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특히 비, 가뭄이나 홍수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지나 수로 등 관계시설을 확충해서 생산량을 늘리자. 그리고 각지의 수리조합을 조직하자. 그러니까 이런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혼자서 만약에 농사짓는데 혼자서 저수지를 판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보를 만들거나 혼자서 또랑을 만든다. 힘들겠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수리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돈을 부담해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뭐 우리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노동사를 못 짓는 사람도 있는데 강제로 가입을 시켜요. 강제로 가입을 시킨 다음에 돈 내, 조합비 뜯어가는 그러한 통로로 이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수리조합비 이런 것들은 땅 주인이 내야 되는데 땅 주인은 소작인들한테 막 전가시켜버리죠. 그래서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생산한 다음에 소작료 다 바치면 먹을 것도 없는데 수리조합비까지 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죠. 또 논의 비중을 확대시킵니다. 논의 비중을 확대시키는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고자 했던 건 뭐예요? 그죠? 쌀이에요, 쌀.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밭들, 다른 작물, 채소라든지 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그냥 밭들도 다 논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논의 비중이 엄청나게 확대되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뒤에서 말할게요. 그리고 종자와 농기구를 개량해요.
이런 데도 다 뭐가 되죠? 돈이 되죠. 이런 돈들을 그냥 소작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몰락을 촉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개간과 간척 사업. 개간은 못 쓰는 땅을 이제 농토로 바꾸는 것과 간척 사업은 이제 바다나 이런 데를 메꾸는 거죠.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또 소작인들한테 부담시키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자, 결과는 쌀이 생산이 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렇게까지는 쌀이 생산이 증산이 되겠죠. 쌀 생산량이 늘어나요. 근데 일본 애들이 늘어난 만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상, 증산량 이상으로 쌀이 일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목표했던 만큼 늘어나지 않지만 목표했던 만큼 가져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의 양은 줄어드는 꼴이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해마다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1000만 톤의 쌀을 생산한다 치면은 일본이 막 500만 톤의 생산량을 산미증식계로 늘려서 500만 톤을 일본으로 가져갈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다 쳐요. 근데 500만 톤만큼 안 늘어나요. 한 200만 톤 늘었어요. 그럼 1200만 톤이 됐죠? 근데 500만 톤만큼 가져가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건 몇만 톤이야? 700만 톤이 되겠죠. 원래 1000만 톤 갖고도 배부르게 못 먹었는데 700만 톤밖에 안 남으니까 더 먹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쌀 다 빼앗겨 버리고 만주에서 뭐 조피 수수관 잡곡, 잡곡 이런 게 지금은 뭐 건강에 좋다 해서 지금 더 비싸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잡곡을 수입하게 됩니다. 수입해서 먹습니다. 자, 이렇게 농민들은 소작농은 점점 몰락해 가는데 지주들은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지주들도 일본이 통치하니까 좋네 라면서 이제 친입하러 가게 되어지고 일제히 협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평회나 부면협의에 진출하고 더 큰 지주들은 이제 뭐 중치원도 어떻게 좀 가보고 싶어 하고 일제히 협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은요, 높은 소작료를 부담하기가 힘들고요. 지주들이 떠난 게 수리조합비나 각종 세금. 이건 우리 땅 주인이 내야 되는데 소작농한테 다 안 내면 재미없을 줄 알아 하면서 다 부담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까 화전민이 돼요. 산에 가서 그냥 산에 쭉 있으면 풀밭에다 불 지른 다음에 거기서 농사 짓고서 거기서 또 농사가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불 지르고 농사 짓고 뭐 이러다가 되거나 아니면 도시에서 빈민, 거지, 토막민 이렇게 하거든요. 요즘에는. 강가나 깨울가 옆에다가 그냥 지푸라기로 막 집 지어가지고 사는 그런 거지죠.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정말 힘들면 아예 그냥 만주나 연해주로 아예 이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쌀 농사 위주로 모든 밭들을 다 논으로 바꾼다고 했죠. 이거의 문제는 쌀 농사의 위주의 단작화가 일어납니다. 단작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다른 농작물이 되게 없어져 버리니까 쌀 가격 변동에 취약해져요. 쌀 가격 변동에.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요. 쌀 농사를 올해 망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쌀 농사가 망치면은 쌀 농사 말고도 여러 농작물들을 재배하면은 쌀 농사가 망쳤으면은 뭐 옥수수나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구마나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것들을 심던 밭들도 다 논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쌀 농사가 망해버리면 먹을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쌀 가격 변동, 이 폭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대체제가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쌀 농사 위주의 단작화가 이루어지는 문제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의 문화통치와 산미증식계획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본은요, 문화통치라는 이름하에 기만적인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 민족과 민족을,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했고요. 문화통치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전혀 문화통치스럽지 않은 내용들, 이루어지지 않은 더 허울뿐인 내용들을 시행했고, 또 회사령을 폐지해서 일본 기업에 진출하게 했고요. 산미증식계획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쌀을 수탈해 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지주들을 배는 불리면서 지주들이 친일파를 전향하는 경우는 많아졌지만 일반 농민들이나 소장님들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1920년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